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에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 반대 캠페인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부정선거의 선두에서 사실상 이 캠페인을 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공병호 박사, 그리고 옆에 계시는 이제 이원 보고원, 그리고 뭐 민경우 전 의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민경우 의원은 우선 오늘 빼고 오늘 두 사람의 영웅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공병호 박사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가장 수치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원래 미국에서 라이스 유니버시티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계량 경제학, 소위 에코노메트릭스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돌아와 가지고 여기저기서 경제 연구소도 하고 무슨 컨설팅도 하고, 대학 교수는 정식으로 안 하지만 대학에 많은데 출강하면서 경제 전문가고도 하고, 한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공천심사위원장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선거의 그 득표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거 가짜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이 이 문제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압력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은 거예요. 막 별의별 압력, 입에 올리기 싫은 그런 압력에서 현재 한국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우리나라에 뭐 전원책 변호사가 망명TV라고 그러는데, 그 망명TV라는 간판을 가지고는 전원책 변호사는 국내에 계시고 공병호 박사는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현지에서 여기에 이제 재택근무하는 비서가 임무를 챙기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부인이 몸이 아파서 치료차 한국에 들어와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그 몸 아픈 부인을 동원해가지고 저 국민의힘 앞에 가서 데모하는, 단식하는 사람 위문하게 만들고 거기서 아예 치고 퍼치고 다 합니다. 그런 제1호 영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에서 결정적인 그 강펀치를 남긴 주인공이 바로 이원복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더러 여기저기 보셨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 투표를 집어넣고 빼고 봉인 갈아치고 하는 문제의 영상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했어요. 아, 이거 진짜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구나, 말로만 수치로만 아니라 진짜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이 이원복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의 사나이를 옛날 저하고 같이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한 적도 있고 해서 그 핑계를 잡아가지고 오늘 모처럼 여기다 끌어다 앉았습니다. 의원 오랜만입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우선 관등성명을 얘기하기 전에 자기 개인 출생, 학력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57년생이고요. 근데 이런 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인천에서 남동구에서 이제 평생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 네, 의원은 2번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현재로서는 40년 차 정당 생활입니다. 정치 정당 생활. 오래 했구나. 40년 가운데 15년 가까이는 또 재야 생활을 한 15년 했습니다. 40년 하는 가운데서 여당 생활은 딱 한 4년 반 정도만 하고, 그렇죠. 거의 35년 반을 야인으로. 그런데 그 선거구 보니까 재미있는 사람하고 적수대 이호웅 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조전혁 의원. 그래서 또래가 다 비슷비슷하고 일기당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호웅 의원하고는 승패가 엇갈리면서 왔다 갔다 했죠. 이호웅 의원은 사실상 요새 정계에서 좀 물러난 셈이 됐고, 조전혁 의원이 그 후에 한 번 하다가 무슨 교육감 쪽으로 가서 빠져버리고, 그런데 이원복 의원이 워낙에 이 부정선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당의 공식 라인하고는 상당히 벗어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그래도 자기의 그 평소의 소신과 신념을 지키고 있는데 우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 제목이라든가 이런데 선배님 되시다 보니까 후배 좀 키우느라고 뭐 두 영웅 이렇게 뭐 이 표현을 쓰셨는데 영웅이요. 그건 저한테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영웅들은 다 별도로 계시고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이건 좀 터뜨릴 건 터뜨려야겠다 이런 정도의 그냥 결심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올리겠고 그다음에 이 영상 내지는 이 선거에 대한 의미를 저는 일찍이부터 부정선거의 폐해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14대 총선에서 군경 부재자 부정선거로 이미 당선권을 한 차례 빼앗긴 바 있고 누구 부재선? 군경 부재자. 군인 경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올드 팬들은 벌써 많이 기억을 합니다만은 육군 중위 이지문이라는 중위가 어느 날 갑자기 공선협에 나타나가지고 군대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그랬죠. 폭로한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그때예요? 그때 제가 그 해당 당사자입니다. 그랬구나. 전국에 네 군데 말하자면 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제 케이스가 가장 적나라하게 그 당시에도 그 부정선거를 다 증거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때 이미 그래 그 당선권을 빼앗겼구만. 뺏기죠 사실은. 그리고 그때 뺏기고 또 지난 21대 총선, 21대 총선도 저는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대 총선도 정상적인 선거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 나 그거야 공병호가 또 입증을 했습니다. 공병호 박사가 다 입증돼서 하고 있고요. 제 개인 경험치에 의해서도 저는 그 아주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이 치르고 나서 한 달 뒤쯤에 쟁점이 막 되려고 할 초창기에 제가 신혜식 신의 한수 신혜식 텔레비에 나가서 이건 1000% 부정선거다 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번에 대만 선거를 보면은 아주 딱 대비가 됩니다. 대만 선거에 보면은 다들 투표하고 그 투표용지가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개표해가지고 그대로 국민들한테 발표되고 개표된 그 결과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방송국에서 보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나라 이 선거 현행 선거법 시스템으로 보면은 이 엉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사전선거 투표지는 그냥 뭐 바구니에 담아갖고 보관하는 엉성하게 짝이 없더군요. 그러니까 보관도 기본적으로 보관도 문제지만은 사전 투표 제도를 저는 철두철미하게 그거는 위헌이다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전 투표 모든 투표 용지가 투표자가 투표를 하고 나면 공공의 감시 체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그 투표 용지들이. 그렇지. 근데 이 우편 투표나 이런 것들은 공공의 감시 체제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공의 감시 체계 벗어났다는 뜻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참관하는 사람도 없고 투표가 어디로 이동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동되는 어느 창구에 가는지도 모르겠고 몇 표나 가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모릅니다. 또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찍었는지는 어시덩치부터 비밀 투표니까 모른다고 쳐도. 아니. 몇 명이 와서 찍었는지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명목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500명이 찍어도 나중에 1000명 찍었다고 발표할 1000명 찍었다 발표하면 그만이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이거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선거관리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 선배님도 국민학교 반장 선거 이런 거 할 적에 뭐 국회 선거 할 적에도 느껴보셨겠습니다만 투표지 용지를 주면은 그 용지에 후보자하고 그 어떤 찍는 난만 있지 그에 또 그다음에 이제 어느 선거구 그 표시는 있습니다. 그 표시만 있고 아무 흔 표시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정부나 정권이나 이런 데가 알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선거의 묘미라고 하는 것이 옛날 우리 저 정치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동네 좀 뭐랄까 어느 남편이 출마를 한 거예요. 근데 만화님이 볼 적에도 당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굳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화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만화님도 안 찍었단 말이에요. 어허. 자기 남편이 나갔어도. 그래도 그게 누가 찍었는지 모르는 것이 이게 선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무기명 투표니까. 예, 무기명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굳이 거기다가 QR 코드라든가 무슨 뭐 바코드 왜 입히는 겁니까 도대체가? QR 코드를 왜 입히냐고요? 그렇지. 이미 그때부터는 전산으로 해가지고 누가 어디다 뭘 찍었는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비밀이 깨지는 시스템. 어. 이런 거 가지고 이 선거 치르는 거냐 도대체가 자유대한민국의 선거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갔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사전투표제 있는 한에는 그건 올바른 선거제도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전투표죠. 사전투표가 근데 핵심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공개했던 그것은 이거 사전투표 선거입니까? 이거 사전투표에 그러면 요거 조금 좀 돌리면서 예. 조금 돌리면서 좀 설명하세요. 예, 예. 뒤에 이거 돌려보세요. 전 사전투표함들이고 네. 관외 사전투표함들입니다. 이제 관외 사전투표들이 일로 들어오고 쭉 있습니다. 돌려. 예. 테이블. 이 CCTV는 관외 사전투표함을 찍은 것입니다. 예. 이게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네들은 정상적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와지는 우체국에서 들어와지는 그 우편물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개표소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공박사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죠. 투표 보관함 관리를 저런 식으로 하고 저 봉인지를 뭐 떼었다 붙였다 자기들 떼어버리고 새거 붙이고. 예, 봉인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그렇죠. 요소인데 그렇죠. 봉인지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상에서는 봉인지 제도가 아주 허술하거나 내지는 엉터리 원래는 봉인하고 거기다 도장 찍는 거죠. 예? 봉인하고 사인들을 하든가 사인을. 도장 찍든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봉인하게 되면은 그 경계면에다가 해야 그렇죠. 띄고 났을 띄면 적에는 보이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되는 건데도 봉인도 반드시 그 투표소 참관인들 앞에서 봉인할 적에 봉인하고 여기다 하세요 하고 난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근데 지들 마음대로 붙이고 앉아있잖아. 지정해주고 나면 그다음에 저렇게 막 뗐다 붙였다 해버리면 저거 봉인에 무슨 효과를 가져요? 아무런 효과가 전혀 없죠. 의미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봉인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아니, 것은요. 그렇죠. 예. 대단히 봉인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은 뭐냐면 저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법원에다가 누가 후보가 내 투표 결과 나 동의 못하겠다. 그래서 선고 소송을 해야 되겠다. 하고 소송을 걸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걸면 저기 있던 선관위 어딘가에 있던 그 모든 흔적, 그 선거 치른 그 모든 투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법원 창구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뜯는 거죠. 법원의 창구에 갔는데 법원 창구에 그 외곽부터 해서 봉인한 것들이 저런 식의 봉인제 시스템이라면 아무나 들어가서 툭 찍고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엔 법원 창구도 털렸다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렇죠. 공부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법원 창구가 털렸기 때문에 털려가지고 결과를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그대로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누가 양심사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안 쓰고 외국 사람들 써가면서 그러면서 아내를 손타게끔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아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구조가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월 5일이 언제 3월 5일이냐? 2023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당시에 오케이. 3월 9일 선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 투표 들어온 걸 지금 며칠 나눠가지고 저렇게 이제 집어넣고 들있죠. 오케이. 예. 저 영상에서 제가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건 뭐냐면은 봉인지 문제가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저 많은 우편물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누가 감시했느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문제입니다. 누가 어떻게 바꿨는지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도 모른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우리는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우체국에서 왔으니까 받았을 뿐입니다. 이럴 거라고요. 근데 우체국에서 누가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그것을 감시하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고 했을 때는 적어도 경찰이 있거나 예. 그래서 확인하고 그래야 될 뭐 거 아니에요. 이송 과정이 그렇죠. 이송 과정도 문제고. 과정이 예, 그러니까 이송 과정에 CCTV는 여기 있는 건 아무짝에 소금 없는 거고 어. 이송 과정 모든 전 과정이 CCTV라든가 지들만 감시 체계 속에 공공 감시 체계에서 다 같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그게 뻥크가 뻥 나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숭숭숭 들어온다. 다 그런 지적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의원도 그 말씀하셨지만 투표를 하고 현장에서 개표를 해야 한다 네. 하는 것은 독일은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주요 선진국들은 그리고 그 나라가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떨어졌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럼요, 나라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수개표 해가서 현장에서 하고 등록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이번에 이제 대만 문제로 네. 이제 아까 이제 대만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에서 얘기한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까? 대만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학교 반정선거 자꾸 제가 옛날 사람이라 이제 국민학교 어립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네, 저희 때는 다 국민학교가 입에 아주 우리 둘 다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투표를 해놓고 그걸 바구니를 다 담아서 담임 선생님이 야 이거 며칠 뒤에 발표한다. 그럼. 그리고 싹 가지고 교무실 갑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무실에 가는 그런 선생님들 계시냐고요? 없지. 없잖아요. 현장에서 가야지. 바로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선생님이 야 이거는 중요한 거라 나중에 내가 좀 봐준 다음에 일주일 뒤에 공표하겠다 하고 그대로 교무실을 가져가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의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대만이 민주선거의 원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막강한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대만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그 거죠. 힘이 거기 그 있는 힘이. 거예요. 자력갱생의 힘이 있기 예, 때문에 그렇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도 보고 아주 가까운데 예. 그런 샘플이 있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경이롭죠. 예.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의에 어긋나게 뭐 장난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제가 이 영상이 이번에 참 어찌 보면 타이밍상으로도 기가 절묘했던 것은 원래 이 영상 공개할 적엔 대만 선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영상 나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대만께 터져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영상도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원복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국민들께서 인식하셨다 이렇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법을 고치자 어쩌자 하는 것은 주로 국민의 힘을 상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특별 명령으로 예. 상당한 부분을 정지시키고 개선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그 민주당 압도적인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거는 원래 그쪽 사람들의 성격상 여러 가지로 본질상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안 그렇지. 한다고 치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거를 예. 그렇다고 치면 국민의힘 쪽이라든가 먼저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으니까요. 미래통합당 세력들은 이거 부정선거 있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한다고 보세요? 선배님 왜 안 한다고 난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내가 그거 모르세요? 예? 그럼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미 당도 이미 저쪽 수중에 넘어가 있는 것이 오래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저쪽으로. 이미 과거부터. 예. 그러면 지금도 선거를 해봤자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 이거죠. 이번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병호 박사 지적하는 게 100% 네. 1000% 옳은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국민의힘의 어떤 고위 정치인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병호 박사가 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예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를 예를 듣느냐. 사과해라. 사과 안 하면 고소하겠다. 이러고 고발과 고소가 다르잖아요.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 박사 부인이 여기 치료하다가 병상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우리 공 박사를 고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잘못돼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지 또 고소를 당하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아니 왜 이러면 얘기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거 왜 고소를 한다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를 괜히 이용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예를 들었던 거 어떤 예를 들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도 사전투표 문제에 대한 조작이 있었는데 공박사의 분석은 그 조작에도 막론하고 자기 원래 표가 많았기 때문에 당락에 바꿔지는 염려는 없었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박사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허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자기는 그것 가지고 잘못하면 공천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기도 하고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죠. 당신이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만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고소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전화를 오래 하면서 그 무슨 손해가 봐서 그러냐. 아니 왜 자기를 건드냐 이거야. 그렇지. 어? 그 개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개인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딱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영향을 받는데 이 사람 내가 지정하는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러면서 제가 볼 적에 그거는 공명호 박사께서 조금 실수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하고 사람을 어떤 특정 개인들을 딱 거명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개입하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죠. 다른 게 개입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야. 판사 출신인데 그 선거를 쭉 해보니까 자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을 10번 이상 했대요. 판사 시절에. 그러니까 절대 부정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아주 큰 소리로 했지만 형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부정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적어도 이 체제에서 그냥 하면 괜찮고 그리고 무슨 사무총장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이제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천인가 하는 그 선거관위원회 노조 위원장 출신 그 사람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무총장 하나 가지고 모른다는 거야. 이 사람은 판사, 법조인이기 때문에 막 뭐 설명하면 헷갈려가지고 그래 넘어간다는 거야.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중앙선거위는 우리의 수중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내가 그 제목을 붙였던 거 이 선거를 해야 하느냐 단식을 해야 하느냐. 단식을 해야 한다는 건 선거를 부정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열풍이 보니까 막 모든 언론이 다 그리다 한단 말이야. 뭐 김병률이가 뭐 누구하고 붙고 어쩌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이 선거 결과가 현재로 봐서는 이 의원 보시기에 현재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 수준의 세력을 확보하도록 어레인지가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계속 유지하리라고 봅니까? 얘가 이제 그 부정선거에서 조금 이제 현재 정치 판세 분석 이런 거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경험에 의해서 볼 적에 아주 공정한 선거 룰대로 대만식처럼 그렇게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몫이 제가 볼 땐 50에서 55%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세력은 35에서 45%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적어도 과반수 이상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우파, 보수우파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요. 그런데 이 현재 선거법 제도상으로 하면은 바둑으로 치면 덤을 주는 거가 있는 건데 덤이 왕창 절로 넘어가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해요? 제가 볼 적엔 거의 민주당이 한 180에서 200석 또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계가. 민주당계가. 그리고 이제 180에서 200석 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100석 그 언저리 주변에서 전후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먼저 4.15 총선 참패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참패로 끝난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개헌을 저지할 수 없는 거지. 100석 이하가 되면. 개헌 저지 못하죠. 그렇죠. 개헌 저쪽의 목표는 개헌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선, 개헌선 같이. 그러니까 100석 이하가 되면 저쪽 세상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끝나가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쪽각책각책각책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70여일 남았다. 이제 근데 운명이 그걸 끝났는데. 윤석열이는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르고 요새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두 사람이 공교롭게 이제 그저 대법원장 무죄 판결 때문에 네. 다시 도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람의 조, 소위 윤석열, 한동훈 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고 양승태 대법원장 네. 올려서 47개의 혐의로 했단 말이에요. 집어넣는데 문제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아무리 47개의 혐의 중에 네. 적어도 요거 한두 개는 요것은 혐의 사실이 아닌다고 뺀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 무조건 다 올렸어.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봤다고 우리가 믿기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공격했어요. 공격을 했더니 한동훈이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역사상 평가가 다양하게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잘못한 건 없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야합했다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공격을 했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수사했다 이거요. 대통령 뜻에 맞춰서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새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최재형 목사 관계하는 그 비밀 녹음 녹화 최재형이 나쁜 놈이지만은 아무튼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다 나왔잖아요. 우리는 원래 좌파고 어쩌고 엊그제는 보니까 또 윤석열이가 이거 가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누구를 어떻게 하고 막 긴 녹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하고 그렇게 맨들이라 하고 우파는 어디 이렇게 다루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야 이거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윤석열도 문재인하고 짝짝꿍을 해갖고 만든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짝짝꿍까지는 이제 조금 뭐랄까 말이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제 본다고 치고요. 가서 제가 느낄 적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팀이라든가 또는 한동훈 팀들도 정치권에 이번에 다 처음으로 들어오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순수하게 검사 생활을 하던 분들일 거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인가 이게 참 시나리오가 누가 작성을 했는지 기가 막혀가지고 추미애가 장단을 많이 맞추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한 분이 대통령 되고 한 분이 법무장관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이 대통령이고 한 분은 지금 여당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나리오가 레귤러한 정상적 시나리오가 아니라 기기묘묘한 파동을 겪는 시나리오가 되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볼 적에는 이쪽에 이렇게 기준으로 볼 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이쪽에 기준으로 보면 또 좋은 사람도 있고 이게 막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란 말이냐 지금 와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이 의원이 선거를 조금 연기하자는 안을 냈대? 이제 요새로 선거 연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너무 비례대표 문제도 그렇고요. 선거법 시스템도 고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비례대표 문제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 안 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회라든가 21대 국회가 얼마나 정신산란스러운 국회냐면은 자기들이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그 정당들을 또 다 해산시키면서 통합들 했다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현행 법상에 그것을 수행할 만한 자기들 자당, 우당이든 자당이든 어쨌든 그런 정당이 없어요. 비례대표 정당들이. 양당이다. 근데 선거는 나간단 말이죠. 어떡할 거야, 이 문제를. 현행대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일 거라고요. 그 엉거주춤한 상태가 이재명 팀에서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의힘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또 자기네가 입법권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 않으니까, 상대방 하자는 대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아주 뒤죽박죽이에요, 들어. 그래서 그 문제도 하나 중대하게 걸려있고, 두 번째는, 이 선거법 제도를 이걸 고쳐야 한다고 하는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줘야지 21대 국회가 역사적 의미를 갖지 21대 국회가
하나도 해결 못하고서 바로 그냥 선거로 들어가서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은 그 후유증 파장이 이루 말도 못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탄핵한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죠. 탄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막 쏟아져 나올 텐데 뒤죽박죽 되는 것이 말도 못하니까 그런데 이걸 정리하려면 지금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니 한 2달 연기하자. 한 두세 달이라도 좀 연장하는 연기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를 대통령이 대통령이 결심해서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이나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좀 지난번에도 그 빌리 브란트 독일 3인당 총리 밑에 그 간첩 비서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빌리 브란트가 사임했어요. 사임했는데 나중에 그 기욤의 부인 크리스텔 붐이 스파이인 것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쪽에는 꼭 스파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확실하게 북한에 첩자고 북한의 대남 공작 책이 분명한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안방까지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빨리 사과하고 대통령이 빨리 사과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저로 가서 약간 옛날처럼 뭐 귀양 가는 것처럼 해서 이 선거가 있을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말고 자숙하는 그런 입장으로 취하면 어떻겠느냐. 안 해. 안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을 보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뭐가 하나가 꼬여가지고 한두 가지가 꼬인 게 아니라 이 전국 전체가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주 오만스럽게 다 난장판이 돼 있는 국면이라 어떤 걸 평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국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한다는 것도 사과를 하면 될 일이 많거든요. 세상 사는데도. 제가 친구하고 싸우다가도 야 미안하다. 풀 게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못 풉니다. 지금 국면에서들은요. 지금은 사과만 가지고 말로만은 부족해.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가 한번 사과가 하면은요. 지금 싸움 자체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사과됐으니까 넘어간다. 이런 국면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한 얘기로 그냥 죽기살기로 이전 투구하는 시대니까 하나 사과하면은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어받고 그다음에 이어받고 계속 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런 국면에서는 또 사과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당 정치나 여야 정치가 정상적인 시대에서는 정상적으로 미안하다도 하고 야 좀 봐주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벌써 무너진 시대로 갔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하나씩 풀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시대적 상황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예요. 심각한 위기고 오늘도 또 그저 윤미향 의원이 주도하는 무슨 뭐 국회 세미나에서 뭐 이상한 발언 나와가지고 그런 판인데 뭐 북한이 전쟁을 벌려가지고 전쟁으로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전쟁안도 수용해야 된다. 그 전쟁관을 수용해야 된다. 아니 세상에 그런 당장 이적행이고 당장 그야말로 체포돼서 옛날 같은 저 누구야 국가정보에서 당장 잡아가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언론의 자유야 참 기가 막혀. 이름이 김광수가 되더라고요. 이미 그런 정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정상적인 그런 판단들을 갖고 일하는 시대들이 아니어서. 축구로 결정을 뭘 한다면 축구장에서만 결정돼야 되는데 축구를 한다 하면서 갑자기 거기에 축구 경기 말고도 갑자기 서로 쌈박질하는 건 뭐예요? 그래 요새 격투기 그런 것들도 막 끼고 축구도 안 내가 승부 안 내면 차기로 해갖고 4대2로 이기지 않았으면 아니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게 축구장인지 럭비장인지 격투기장인지 레슬링장인지 경기장 하나도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 민주주의, 한국의 정당 정치 이런 등등이 다 붕괴된 상태에서 나아지는 다 파행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맞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와는 약간 좀 벗어난 얘기지만 아직도 이제 정당 정치하고 선거를 이제 전제하는 입장에서 벌어지는 무슨 야권의 제3 세력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3세력이 지금 태동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3세력이라고 하는 저 민주당 우선 민주당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민주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아이덴티티의 혼란이 당연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적인 민주당 중도 그리고, 우파예요. 중도 우파.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극단적인 좌파다 이렇게까지는 안 갔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소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실수했지. 오해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양반들이 극단적인 주사파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국민들 다수들도. 이제 그런 세력들과 그 이후에 이제 배태되어 있는 많이 양성되어 있는 주사좌파 세력들은 이거 완전히 아이덴티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아이덴티티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호남 정치인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정통 민주당의 정신이랄까 문화라든가 이런 걸 좀 중시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저 리더십에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충돌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들도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국민의힘의 대다수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본래 아니다. 저거는 옛날 만주국의 부위라고 하는 황제가 다 일본 제국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그런 황제가 들어와서 위탁 관리하듯이 위성 관리하듯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저거는 완전히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잖아요.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당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뭐가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제3당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모여드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제3당도 현재 모양새만 가지고서는 제3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모양새만 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락된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탈락된 사람, 그 탈락된 사람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탈락된 사람도 있지만 이재명 라인에 명백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쫓겨나거든. 그 이재명 그 특보들이 가서 다 차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결함이 있어 나온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이 두 개 붙으면 저쪽에 국민의힘과 붙으면 상당수의 현역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현역이 모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있다고 볼 수 있지. 앞으로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이는 좀 달리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길입니다. 전혀 다른 길이라서 거기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저 이낙연파와 그 민주당 제3세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민주당 세력들은 나름대로 세를 형성한다면 양당의 이 아주 극단적 폐해를 주는 이런 구조에서 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도 있을 수도 있다. 초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가능할 양 거대 여야당 양당의 어떤 적대적인 공선, 공생관계, 그 카르텔을 깨는 거죠. 깰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것이 상당히 가시적인 입장으로 될 경우는 이현복 의원은 조인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도 시기가 좀 이르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정치 현장에서 그동안 평생을 또 살아왔던 사람 입장에서 뭐가 바람직하냐 하는 관점에서들은 어떤 바람직한 출구가 있다면 출구를 어쨌든 계속 찾으려고는 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무슨 종교단체 정광훈 목사 팀도 있고 무슨 자유민주당 팀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모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광훈은 정광훈 목사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그거 이제 한동훈도 비판할까 말까 하고 김건희도 이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윤석열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애정 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철저한 윤비어천가를 불러. 그걸 아시고 얘기하세요. 전광훈 목사 그분은 참 평가하기가 그분도 상당히 복합적이로 간단치 않습니다만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회에 이제 기독교 정당 하나가 이제 그때 원내에 진출했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이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역사적 판단.
그 국민적 수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될 텐데 한국 사회에도 기독교 정당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불교 정당도 나올 수 있고 천주교 정당도 나올 수 있고 뭐 제3의 이제 종교 정당들도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가 또 나올 시도했어요. 그런 시도들 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미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가 뭐 엊그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벌써 200년, 300년 넘어가니까 지금쯤에는 얼마든지 그런 정당들이 서구의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이런 거 생겨나듯이 한국 사회도 생겨났다고 해서 아주 어색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입장이 이제 기존 기독교 기득권층하고 넘을 수 없는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장, 기장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기독교 정당 자체도 여러 가지 파벌로 나눠져 있는데다가 하나가 아니니까요. 그런 것도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한국 사회는 유럽 사회는 애시당초부터 기독교니까 그냥 천주교나 기독교나가 다 같은 식구라고 봐가지고서 기독교 정당이 정책 노선에 따라서 사회민주당이냐 기독교 민주당이냐 하는 거로 갈라질 정도면 가능한데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회가 불교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착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 정당이 300년 된 기독교 정당이 상당히 정치 헤게모니를 쥐고 들어가겠다 할 적에 불교는 안 할 거냐고요. 당연히 불교 사회당, 불교 민주당 뭐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정치 정당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종교 간의 싸움이 이제 드디어 본격화되는 시대로 한국 사회 후반기는 앞으로 22세기는 이제 종교 전쟁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걸로 갈 수도 있어서 대단히 사실은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바른데스럽지 않다.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다 서구사에 다 겪었던 일입니다만은 정당들이 싸우는 건 그래도 기본 룰에 의해서 어떤 걸 싸우지만 종교 간의 싸움이 붙으면요 이거는 중동 시대 중동 국가들 보듯이 엉망진창됩니다.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당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작은 표를 찍을 적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것이 저는 국민 대다수의 이제 일반적 상식으로 그렇게 정호환 본다. 목사는 보니까 자기가 200석 문제없이 만든다고 큰 꽝꽝 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과 같이 만들겠다는 거더구만.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저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부정선거 문제 해결 안 되는 한에는 여기가 저 3분의 1을 달성할 수 있다. 큰 소리 칠 수 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정상적 선거 안 되면 50에서 55%는 국민의힘 몫이다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50석에서 160석 정도는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 선거를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저 기독교 정경호 목사 세력들이 더 바깥에서 더 힘 보태고 하면은 180, 200도 잘하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선거를 잘 판단을 못하고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고 있는 맞아 희망사항 같은 거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성교단과의 그 갈등 문제도 심각해요. 심각하고 그런 것도 인정한다 안 한다. 또 개인적 멘탈로도 이런 자리에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인데 그 전광훈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래도 종교 지도자이지 정치 지도자는 여지까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 지도력이 엉망진창이 돼 있어도 그분이 갑자기 정치 지도자로까지 갑자기 올라오기까지는 건너야 할 강들이 너무 많다 사실은. 나도 개인적으로 은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상당히 소리가 막 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 평가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쉽지 들고. 않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요 관심사는 국민의힘 쪽 아닙니까? 저쪽에 이재명의 경우에는 일단 이낙연 파가 떨어져 나옴으로써 그 나름대로 자체 정리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 저희
중도 예. 우파들은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거기서 어물어물하고 있어요. 예. 공천 윤영찬이 같은 예, 친구지 예. 그러니까. 나오려다가 어물어물 나오고 뭐 또 이제 서른 같은 친구도 그래 서른 누구보다 가까운 놈이 안 나오잖아요. 예. 왜냐면 거기서 붙어갖고 일단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현실적인 이유들. 네, 현실적인 일이니 그건 뭐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거기는 좀 정리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예. 갑자기 김경렬이 같은 사람을 붙여갖고 막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축구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입장을 뽑자면 선수 교체에 서툴어. 아니 우선 첫째는 축구장에서 평생 누가 놀았는지는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걸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나가야지. 한 번도 축구장에 와서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탁구나 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축구를 그냥 책에서 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탁구나 치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탁구나 축구 나가다 굿자 돌림 또 똑같은 거 아니야 경기가 다 거기가 거기지 그런 식으로 가지고서 이게 이 정당 이 선거를 운영하려고 들어오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당연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하는 얘기는 우리는 여기서 맙시다. 그건 알고 아무튼 돌출 변수가 하나 나타난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선거를 이만큼이라도 끌어가고 차치고 포치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의 선택에 불가피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얘기를 안 한다고 하지만 엊그제도 만나서 얘기하는데 공천 문제를 한마디도 얘기 안 했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이제 뭐 그리고 또 그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그만두고 다만 문제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현재 지금 다가 있는 정치적 위기 특히 그 대법원장의 그 무죄 판결 때문에 더 두드러졌어요. 그 문제는 뭔가 언급을 해주고 가야죠. 언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안 하고 옹물하고 그냥 뭐 사람 무슨 윤희수군 어디 보내고 어쩌고 그런 걸로 커버가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런 거 갖고 본질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선거가 잘못하면 왕창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많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체 경기 흐름을 보면은요 상당한 위기인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 그럼. 지금 네 번째 병살타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가 강서울 보궐선거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서 그냥 깨졌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것도 선거인데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 사우디하고 하는 거 그것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망신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주변에 참모들이고 뭐고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저 사람들이 판단력이 있을까? 그것만 아니었어도요 많이 신뢰들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문제 나왔을 때 특히 조선일보가 그랬죠. 48대 52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판단력들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앉아 있으냐. 그래서 비서실장 책임지라고 내가 고함질렀어요. 그것도 틀린 말씀. 비서실장도 냉정하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할 때는 경제 전문가라든가 다른 정책 전문가가 비서실장하는 게 아니라 정치 전문가가 비서실장 들어가야 맞는 건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풋볼 체육협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적어도 129개의 나라가 사우디에 정식으로 지지하겠다고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력들이 없을까? 그게 두 번째 병살타고요. 거짓말이야. 중요한 경기에서 세 번째 병살타가 또 뭐냐? 세 번째 병살타가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세웠잖아요. 그 세운 게 누가 세워졌습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들에 의한 중심 축대에서 김기현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내온 대표인데 그 김기현 체제로 해가지고 선거를 마무리 짓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 상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6개월 남겨놓고 이제 김기현이가 저렇게 허무하게 물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 병살타예요, 그것이. 그거는 배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디테일까지는 저는 그 배우가 문재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과 이제
선거, 네. 시장 선거에 복잡에 얽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선거에서는 결과적으로 김기현이 이긴 셈이 됐죠. 네, 네. 그래갖고 문재인의 친구가 엉망이 돼갖고 지금 재판을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금화가 선거를 끄집어가면 문재인 판은 완전히 가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압력이 윤석열에게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김기현을 잡아야 할 이유가 없거든. 어쨌든 김기현이라고 하는 거를 네. 당 명색의 당 대표를 세워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김기현 체제로 해가지고 가고 누군가가 다 어시스트 해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서 가야 되는데 당연하죠.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건 뭐냐면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대체 없이 무너진 데다가 무너지고 나서 그 상태 속에서 딱 분석 판단해 보니까요. 수도권의 위원장들의 거의 반수 이상이 다 그때까지도 공석입니다. 아니 선거를 6개월 남겨놓고 지구당 이 사령관들이 다 사단장들이 없는 거예요. 사단장들이 반수 가까이가 이거 선거 치르겠다는 정당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하고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하 그냥 바람 작전. 뭐라고 나는 그 바람 서커스처럼 막 벌리는 거. 그건 대통령 선거나 할 때 그거 가지고 적절하겠지. 선거 구체적으로 못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선 사령관들 싸움이거든요. 사령관들이 표를 하나씩 잡는 것이 문제지. 사령관들이 이제 선거에 나타나는 요새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내 동네에서 박박기는 모습을 보는 거야 물론이지, 준다고요. 물론이지. 한 번도 동네에서 박박기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설쳤다고 지금 나서 주달라 하면 그거 갖고 선거가 되겠어요? 그래. 오늘 육군전이라고 육군전. 잘 지적했어. 네, 육군전이라고 육군전이고 탱크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서 포병전도 하고 그리고 육박전도 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저 소총 가지고 시가전 해야 되고요. 소총 가지고 선거는 그런데 지금 거야. 공중에서 스텔스기가 우선 펑펑펑펑 때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점령이 되는 문제냐 이게. 그러니까 선거의 성격을 대통령 선거 다르고 국회의원 선거 다르고 지방자치 선거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서 일선 사령관들을 이제 와서 누굴 심는다 뭐한다 하고 새로운 인물도 한다 하고 중앙에서 프로파간다 하는데 그것도 프로파간다 이런 것들도 선동술도 우리의 우호적인 방송들이 있고 신문들이 있는 거라면 또 모르겠어요. 신문 방송은 전부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 편에 가 있는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동아일보는 좀 나아졌어. 어쨌든 그래서 걱정이 그래서 많아서 제가 국민 걱정은 이만큼 하고 이제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가 걱정하게 하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마무리 삼아서 이제 1시간쯤 됐어요. 우리 참 장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젊은 정치가 아직도 젊어요. 젊은 정치가 이후문 보기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끌어나가냐. 그리고 재선이라는 것은 8년 동안 국회에서 군 사람 아니에요. 알 건 다 알거든. 8년은 다 아니고 중간에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 재선 노무현도 다 재선 때 대통령이고 이명박이도 재선 때 한 거야. 5선 6선이 한 선은 별로 없어. 그래서 힘을 내시고 내 생각에는 아무리 엉망인 선거라고 할지라도 선거 와중에 직접 뛰어서 한번 붙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더불어민주당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3의 선택으로 마이크를 잡고 뛰는 그런 용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쉬는 것보다 휴업하는 것보다 버스를 타고도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참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라스를 한번 딱 국민에게 한 5분 답대로 한번 떠서. 국민 여러분, 우리 애국 민주 시민 여러분,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느냐 안 굴러가느냐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선거 민주주의 확립이 제일 기본입니다. 선거 민주주의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경제 저렇게 많이들 해서 빌딩 올라가고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당연히 그 경기장에 많은 선수들과 많은 팀들이 생겨나고 경기를 거기서 자기들끼리 최상의 어떤 비용, 최소의 비용 갖고 최상의 작품들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맡겨놨을 적에 우승팀이 어느 당이 돼도 우승팀이 멋있고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인데 한국의 지금 헌정 80년사에서 그런 기본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말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이제 시민들이 좀 걸기해 주셔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쪽에 힘들을 좀 보태주셨으면 하고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치인 이원복 잘 기억해 주시고 용기 있는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부정에 아주 우연히 한 거지만 좀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할까, 우연히 부정선거의 핵심을 딱 잡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과장일지 모르지만 공병호, 이원복 두 사람이 부정선거 반대 운동에 두 사람이 그건 아주 영웅이다. 너무 과분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앞으로 잘 주목해 주시고 어떤 정치적 행로를 택하든지 여러분이 관심과 뭐 지지한다면 또 지금 선거법 위반 아직 아니죠.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